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가지고 많은 분석을 했죠.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보이죠. A 이꼴 B분의 C의 형태가 보여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식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의 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F 이꼴 R 제곱분의 GM2로 표시되죠. 근데 형태가 부동산 균형 가격의 법칙과 비슷하죠. 그래요. F는 A로 볼 수 있죠. 그리고 R 제곱은 B로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GM2는 C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형태가 A 이꼴 B분의 C가 되죠. 그래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신도시 개발이 있었죠. 그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역별 아파트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지역별 아파트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가 있겠죠.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등급을 나누면 등급을 통해서 지역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지역별 아파트 등급은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입각해서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을 분석해서 또 등급을 나눌 수도 있고 연 이자율을 통해서 등급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요. 연 이자율에 따른 등급은 어떻게 나눌까요?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보면 이제 부모의 연 이자율이 있죠. 예전에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지역별로 연 이자율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른 이유는 뭐라 했어요? 안정성 혹은 또 위험성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안정성에 따라서 연 이자율이 다르다고 했죠. 서울은 연 이자율이 낮죠. 그래요. 높을수록 어떤가요? 등급이 떨어지겠죠. 연 이자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낮다 혹은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등급은 뭐가 되나요? A등급을 서울의 연이자율로 규정 지으면 B등급은 연이자율이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우이죠. C등급은 뭘까요? 연이자율이 서울보다 두 단계 아래인 경우이죠. 우선 A, B, C 등급으로만 나누어 보겠어요. 등급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또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에 입각하면 분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이 있죠. 또 부동산 투자 수익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대문자 A, B, C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럼 이번에는 소문자 A, B, C, D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승률이 서울 상승률의 80% 이상이다. 그러면 A등급을 할 수 있겠죠. 서울과 거의 비슷한 거죠. B등급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승률이 서울 상승률이 40에서 80% 사이로 보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C등급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상승률이 서울 상승률이 0에서 40% 사이로 보면 되겠죠. 그 D등급은 마이너스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등급은 총 몇 가지가 되나요? 12가지가 되죠.
A 등급에도 AA 등급, AB 등급, AC 등급, AD 등급 4가지가 되죠. B 등급도 BA 등급, BB 등급, BC 등급, BD 등급이 되죠. 그리고 C 등급에도 CA 등급, CB 등급, CC 등급, CD 등급이 있게 돼요. 총 12가지가 돼요. 그러면 신도시의 아파트를 신용평가 해볼 수 있겠죠. 신용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등급을 매기는 행위를 신용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일산 현대 아이파크는 그 84제곱미터 즉 30평대를 보면 2020년 7월에 보면 2020년 보면 부동산 가격이 4억 원이었어요. 그래요. 한번 좀 한번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2016년에 10월에 그랬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3억 6천9백만 원 했어요. 그래요. 월세죠. 임대료죠. 근데 임대료가 2017년 보면 보증금이 4천만 원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월세도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7년 12월 그 매매 거래를 보면 3억 9천5백만 원 하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전세는 2억 8천만 원 했어요. 그래요. 2018년도에 보면 전세가 2억 7천만 원으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월세도 하락을 해요. 3천만 원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서 88만 원, 90만 원 정도로 하락을 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2018년도에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요. 전세는 2억 7천만 원으로 그대로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3억 6천5백만 원까지도 하락했어요. 그래요.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연동해서 움직이지만 그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얘기하진 않아요. 2019년도에는 이제 월세 거래는 없었어요. 월세 거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20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월세가 안 나와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4억 원 하죠. 4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임대료를 보니까 7월 달에 2억 8천5백만 원의 전세가 거래됐어요. 예전에 4억 원 할 때 그래요. 2017년도에 4억 원 정도 했죠. 3억 9천5백만 거래됐죠. 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그리고 다시 2020년에 그 전세가 2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다시 4억 원 하고 있죠. 그리고 7월 달에 보면 3억 원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3억 원까지 거래되는 게 향후에도 계속 발견되고 더 올라가면 일산 현대 아이파크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3억 원이다. 3억 원이다. 그러면 대략 한 몇 프로 되나요? 4, 5% 되죠.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이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연이자율을 알아야 되겠죠. 연이자율은 부동산 균형가격법 측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했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면 돼요. 방정식에 의해서 구하면 돼요. 그럼 연이자율이 한 1.94% 나와요. 2% 정도 돼요. 서로 한 1.6% 됐죠. 서로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다른 걸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인데 2018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84.97제곱미터 30평대죠. 2020년에 8월에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에 거래됐어요. 월세.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5억 9,900만 원, 한 6억 원 했어요. 신규 아파트는 비싸죠. 2018년도면 한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죠. 이것도 동일한 방식에 입각해서 한번 봤는데 연이자율이 한 2.62% 나와요. 서울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한 단계 아래죠. 한 단계 아래예요. 또 아닐지도 몰라서 두 개가 다르니까 일산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를 봤어요. 84제곱미터예요. 2020년에 거래됐는데 2019년도에 완공된 거죠. 얼마 안 됐죠.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2020년에 임대료가 어떻게 거래됐냐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8억 4,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되게 비싸죠. 일산에서 아마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인가 보니까 이 광경이 좋아요.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 30평대는 보면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6억에 거래되는 게 있는가 하면 8억 4,500만 원에 거래되는 게 있어요. 아마 전망이 좋은 곳이 8억 이상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전망이 좋죠. 연이자율을 이제 구해보면 한 2.72% 나와요. 서울보다 확실히 한 단계 아래죠. 그 전에도 보면 2018년도에 완공된 게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는데 연이자율이 2.6%에 거래됨을 확인했죠.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2%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9%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좀 오래된 게 연이자율이 더 낮나 싶어서 오래된 걸 조사해봤죠. 좀 논리에 안 맞긴 안 맞지만 한번 조사해봤어요. 오래된 게 오히려 위험성이 있으니까 더 높아야 정상이죠. 일산 중산마을 11 현대를 조사해봤어요. 1995년도에 완공됐죠. 제법 오래됐죠. 84.36제곱미터죠. 2020년에 임대료가 3월에 거래된 게 있는데 5천만 원에 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3월에 거래된 게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이걸 구해보니까 연이자율이 3.79%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좀 많이 높게 나온 거죠. 많이 낮게 나온 것도 있고 좀 많이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럼 한 2.7% 정도를 정상으로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등급 매기는 방법만 살펴보는 거니까 한 2.7%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산의 일반적 연이자율은 3% 정도로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부산과 광주도 살펴봤죠. 부산이 한 3%였고 광주도 한 4%였죠. 부산하고 비슷하죠. 부산하고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예전에 부산도 살펴봤는데 동래구 중앙 하이츠가 한 3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2.45%임을 확인했죠.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힐스테이트죠. 이거는 한 7억에도 거래되고 그러죠. 전망 좋은 데는. 전망이 좋죠. 해운대구 힐스테이트는 해운대가 보이죠. 그래요. 이게 한 연이자율이 어땠나요? 한 3.78% 나왔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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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딴 건 어떤가요? 딴 거는 한 2.7% 나왔죠. 부산하고 비슷해요. 전망 좋은 데 가격이 비싸고.
거의 부산하고 유사하죠. 일산이. 부산하고 등급이 비슷하고 아파트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아래니까 이자율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B등급이 되는 거죠. B등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따져야 되겠죠. 투자 수익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봐야 되겠죠. 현대아이파크는 2020년도에 4억 원에 거래됐어요. 너무 긴 기간을 하면 분석이 어려우니까 한 2016년으로 잡았어요. 2016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조금 올랐죠. 한 10% 올랐어요. 9.59%. 중산마을 11 현대아파트는 보니까 2020년 9월에 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2016년도에 보니까 3억 1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오히려 하락했죠. 마이너스 8%예요. 그러니까 중산마을 현대 어땠나요? 연이자율이 높았죠. 높았어요. 높다는 건 위험이 크다는 거죠. 지역 평균으로는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더라도 좀 위험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싸다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싸지면 올라간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빠진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용평가를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서울은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노원구 권영 3차를 보니까 2016년 12월에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8월에 11억에 거래됐죠. 한 89% 올랐어요. 이 수익률이 좋죠.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를 보니까 2020년 8월에 8억 8,800만 원 했는데 매매 가격이 2016년도에는 5억 300만 원 했어요. 상승률이 76.5%대요. 동대문 레미안 장안이 어떤가요? 2016년에 5억 700만 원에 거래했는데 2010년 9월에 8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한 74.56%대요. 그래요. 노원구 근영 3차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그래요. 상승률이 낮은 74.56%를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의 상승률이 가장 낮죠. 74.56%를 이거를 이제 서울의 상승률로 볼게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신용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승률이 80%는 59.65%가 돼요. 계산해보면 알아요. 40%는 29.82%가 돼요. 일산 아파트가 9.59%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몇 등급이 되나요? 투자 수익 등급이 C등급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산 아파트 등급은 BC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40% 아래는 투자 수익상 C등급 맞죠? 29.82% 아래니까.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전수조사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조사했는데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도 있었죠. 마이너스 8% 하는 아파트도 있었죠. 그 경우에는 투자 수익 등급이 D등급이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BD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조사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BD등급이면 일산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량으로 아파트 보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남아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회적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곳은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도 많고 그래요. 임대료가 낮은 곳도 많죠. 임대료가 낮은 곳도 많아요. 이런 거 지금 오히려 아파트가 남아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는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그 지역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낭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등급을 보고 등급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질을 개선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파트 공급보다도. 좋은 아파트를 만들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그래요. 부동산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부천 아파트 신용등급을 보겠습니다.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1단지를 볼게요. 25평형을 볼게요. 30평대 임대료를 알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월세 거래가 없어서 그렇죠. 거래 시점은 2010년 9월이에요. 임대료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4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방정식에 따라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2.53%가 나와요.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죠. 딴 아파트도 한번 알아봤어요. 2020년 7월에 거래된 게 있어요. 레미안 부천 중동인데 이것도 25평형을 알아봤어요. 2010년 7월에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연이자율을 이 자료의 바탕에서 구해보니까 2.22% 나왔어요. 그래요. 둘 다 거의 새 아파트죠. 한 개는 2015년도에 지어지고 한 개는 2004년도에 지어지고. 연이자율 등급은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죠. 그러니까 이제 B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투자 수익에 따라서 부천시의 신용등급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요.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1단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4% 올랐어요. 계산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레미안 부천 중동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7.75%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40% 이상 80% 이하에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47.75%를 둘 다 마찬가지인데 47.75%를 부천 아파트의 상승률로 가정할게요. 그러더라도 투자 수익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보다 한 단계 떨어지죠. 그러니까 B등급이 되는 거예요. 부천 아파트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BB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남아 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요. 좋은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서울 아파트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요. 근데 부천시에는 또 그게 또 과연 올바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사실 7% 오른 것도 적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뭐 서울 상승률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공공주택 같은 거를 대량으로 보급하면 도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질 아파트가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역별 아파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써야지
그 지역도 좋아지고 서울 나아가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좋아지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